사탄 탱고, 크리스너 호르커의 라슬로. 2025년 노벨 문학상을 탄 크리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사탄 탱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10월의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의 첫 방울이 마을 서쪽의 갈라지고 소금기 먹은 땅으로 떨어질 즈음, 이제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는 온통 악취나는 진흙바다가 펼쳐져 들길로 다니기도 도시로 가기도 어려울 터이다. 후터키는 종소리에 잠에 깨어났다. 소리가 들려올 가까운 데라곤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호흐마이스 지대의 외진 소성당 하나뿐인데 거기엔 종이 없는 데다 종탑은 전쟁 중에 무너졌으며 멀리 있는 도시의 소리가 여기까지 와 닿을 리도 없었다. 게다가 어쩐지 의기양양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아마도 방앗간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후터키는 쥐구멍만한 부엌 창으로 밖을 내다보기 위해 몸을 일으켜 앉았지만 덮개 앉은 창 유리 너머에는 종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새벽의 푸름에 감싸여 기척 없이 적막한 마을만 있을 뿐이었다. 다만 멀찍이 흩어져 있는 집들 가운데서 의사의 집, 가려진 창문에서만 한 가닥 빛이 틈으로 새어나왔는데 그나마도 의사가 어두운 곳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후터키는 쓰러져가는 종소리의 미약한 울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숨을 죽인 채 사태의 진상을 알아내려고 했다. 후터키, 넌 아직도 꿈을 꾸는 거야. 그렇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한층 적막 속에 잠겨버렸다. 다리를 절긴 해도 감탄할 만큼 유연하게 걸을 수 있는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부엌 바닥을 밟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 나 말고는 아무도?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숙이듯이 내밀자 얼굴로 매서운 냉기가 끼쳐와 잠시 눈을 감아야 했지만 그는 닭 울음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윙윙 울어대는 바람이 지나간 뒤의 적막에 한껏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심장만 나지기 고동칠 뿐 모든 게 비몽사몽간 귀신 노름이었던 듯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누가 날 골리려 꾸민 짓 같군. 그는 슬픈 기분으로 불길한 하늘과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지난 여름의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호련 그는 환영처럼 아카시아 가지 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시간이 움직임 없는 영원의 원 속에서 유의를 버리고 혼돈의 와중에 귀신이 재주를 피우듯 기상천외한 망상을 진짜로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요람과 관의 십자가에 결박되어 경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그는 결국 냉혹한 즉결 심판을 받고 어느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 시체를 씻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부지런히 피부를 벗겨내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가차없이 인생사의 척도를 깨닫고 말리라. 돌이킬 수도 없이 사기꾼들과 벌이는 게임에 발을 들여놓은 결과는 진즉에 결정되었고 끝내 그는 마지막 무기처럼 지녀온
안식처로 한 번 더 돌아가고픈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는 마을 동쪽으로 시선을 향해 한때는 삶의 소음으로 부산했으나 지금은 버려진 채 무너져가는 건물들과 붉게 부푼 해의 첫 햇살이 부서진 농가의 기와 없는 지붕 틈새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비통한 심장으로 바라보았다. 결단을 내려야 해. 여기서는 더 살 수가 없어. 그는 도로 따뜻한 침대로 기어들어 팔베개를 하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는 않았다. 유령 같은 종소리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갑작스러운 정적, 위협적인 침묵이었다. 이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또한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았는데 돌연 주위에 말없는 물건들이 신경을 건드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찬장이 삐걱 소리를 내고 냄비가 덜거덕거렸으며 사기 접시가 딸각 내려앉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 곁에서 땀내를 풍기며 자고 있던 슈미트 부인과 등을 마주하며 돌아누웠다. 그리고 침대 옆을 더듬어 잔에 담긴 물을 마시고 나자 그를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리도록 만들었던 두려움이 물러갔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슈미트와 크라네르는 지금쯤 양떼를 몰고 그간의 염전지대에서 마을 북쪽의 농장으로 가 8개월 동안 죽도록 일한 품삯을 받아오는 중이리라. 그들이 걸어서 마을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몇 시간이나 남았기에 그는 잠이나 더 자기로 했다. 눈을 감고 돌아누워 여자의 몸에 팔을 올렸다. 다시 종소리를 들은 것은 잠에 거의 빠져들려던 때였다. 맙소사! 그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지만 앙상한 맨발로 돌바닥을 딛는 순간 종소리는 또다시 멈춰버렸다. 그는 몸을 수그리고 두 손은 허벅지에 올려놓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목이 타는데 물잔은 비었고 오른발까지 아파왔지만 그는 침대에 다시 누울 생각도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못했다. 기필코 내일은 떠나야겠군. 그는 부엌에 아직 쓸만한 물건이 있을까 하나씩 눈여겨보았다.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눌러붙은 화덕, 구석에 밀쳐둔 손잡이가 갈라진 바구니, 다리가 덜컹거리는 식탁, 벽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성화 몇 점, 그리고 문 옆에 쌓아둔 냄비들, 눈길은 마침내 훤해진 작은 창문에 닿았다. 늘어뜨린 아카시아 나뭇가지들과 지붕이 푹 꺼진 헐리치의 집, 삐딱한 굴뚝과 거기서 솟아나는 연기가 내다보였다. 내 몫을 챙겨야지. 그것도 오늘 저녁에.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내일 아침 말이지. 아이쿠. 옆에서 슈미트 부인이 펄쩍 놀라 일어났다. 희미하게 밝아진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헐떡거리던 그녀는 모든 게 원래대로임을 알자 안도하며 다시 뒤로 털썩 누웠다. 왜 그래요? 악몽이라도 꿨나? 후터키가 물었다. 슈미트 부인은 아직까지도 놀람이 가시지 않은 듯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말도 마요. 오, 하나님. 그녀는 손을 가슴에 갖다 대며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네. 어쨌냐면 내가 방에 앉아있는데 그런데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열지는 못하겠고 커튼 너머로 엿보고 섰는데 등 밖엔 보이지가 않아요.
막 문고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입이 보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아주 거칠고 눈은 유리로 만든 것 같았어요. 끔찍해라.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 내가 문 열쇠를 한 바퀴만 돌려서 잠근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하지만 문까지 가기엔 이미 늦었지. 그래서 재빨리 부엌문을 닫는데 이번에는 부엌문 열쇠가 없고 고함을 지르려니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왜 이러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창 너머에서 헐리치 부인이 가만히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웃을 때 어떤지 당신도 알죠? 그 여자가 부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밖에 있던 사람은 발로 문을 차고 곧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데 부엌 칼이 떠올라서 찬장으로 달려가니까 서랍이 걸려서 열리질 않아서 당기고 또 당기면서 여하튼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니까. 그 다음엔 문짝이 우지끈 뜯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난 여전히 서랍도 열지 못하고 이젠 그 사람이 부엌문 앞까지 와요. 나도 드디어 서랍을 열어 칼을 집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팔을 휘두르고 위협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 갑자기 그 사람이 방 모퉁이 창문 아래 뻗어 있더라니까. 아, 맞다. 그 사람 주변에 파란색과 붉은색 냄비들이 널려 있었지. 냄비들이 온통 부엌 안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내 발밑 부엌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난 부엌이 통째로 자동차처럼 굴러가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말을 마친 그녀는 마음이 놓이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굉장하네. 후터키가 고개를 저었다. 난 어땠는지 알아?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에이, 설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종소리? 어디서? 그걸 모르겠더라니까. 게다가 2차례나. 한 번 들리고 또 한 번. 슈미트 부인도 고개를 저었다. 정신이 나가려나 봐. 아니면 나도 그게 다 꿈이었으려나? 후터키가 투덜거렸다. 조심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 슈미트 부인이 짜증을 내며 돌아누웠다. 늘 똑같은 소리. 그런 말 그만 좀 할 수 없나? 그 순간 뒷문이 찌꺼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둘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남편이에요. 슈미트 부인이 급하게 속삭였다. 틀림없어. 후터키가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나 앉았다. 그럴 리가 없잖아.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됐는데. 누가 알아요. 어서 가요. 후터키는 침대를 박차고 나와 옷가지를 움켜잡고 욕실로 들어가선 문을 닫고 옷을 입었다. 내 지팡이는? 밖에다 놔뒀구나. 슈미트 부부는 지난번부터 작은 방은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엔 녹색 곰팡이가 벽을 뒤덮더니 낡았지만 늘 깨끗하게 닦아쓰는 장에 넣어두었던 수건이며 침구에도 곰팡이가 슬었다. 몇 주가 지나자 파티를 열 때 쓰려고 보관해 두었던 식사 도구에 녹이 슬었고 레이스 식탁보를 깐 커다란 탁자의 다리가 헐거워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커튼은 누렇게 색이 변하고 어느 날엔간 전구까지 나가버려서 부부는 마침내 부엌을 옮겨가고 작은 방은 쥐와 거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달리 수가 없었다. 후터키는 문가에 기댄 채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갈지를 궁리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 보였다. 밖으로 나가려면 부엌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기엔 그는 너무 늙어 기력이 없었다. 결국 크라네르 부인이나 헐리치 부인에게 들키고 말 것이다. 두 여자는 호시탐탐 시기하는 눈빛으로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엿보았으니까.
그의 지팡이가 슈미트의 눈에 띄면 슈미트는 집안 어딘가에 그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슈미트는 절대로 용서할 위인이 아니었기에 그가 일한 몫은 받지도 못할 터였다. 그리고 도망치듯 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농장이 조성되고 2년이 지난 뒤에 지금으로부터는 7년 전에 이곳이 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처음 왔을 때처럼 다 해진 바지에 빛바랜 윗옷을 걸치고 굶주린 빈털터리 신세로 돌아갈지도 몰랐다. 슈미트 부인은 현관으로 달려갔고 후터키는 귀를 문에 바짝 붙였다. 벌써 슈미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튼 짓 말고 내 말대로만 해, 마누라. 알겠지? 후터키는 속이 확 달아올랐다. 내 돈. 덫에 걸린 기분이 들었지만 투덜거릴 시간이 없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었기에 그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로 했다. 창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에 슈미트가 현관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꺼질 모양이군. 후터키는 살금살금 문으로 되돌아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슈미트가 나가고 마당으로 통하는 뒷문이 닫히자 후터키는 가만가만 부엌으로 들어갔고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슈미트 부인을 한번 쓱 훑어본 다음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 다음 슈미트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졌을 때 마치 방금 도착한 것처럼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여보게! 아무도 없나? 슈미트! 그는 목청껏 부르며 혹시라도 슈미트가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재빨리 문을 열었다. 집을 빠져나가려고 막 부엌을 나온 슈미트 앞에 후터키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어허, 이것 봐라.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우리 이웃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려고? 슈미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대신 말해드릴까? 내가 거들어주지. 이웃 양반, 내가 도와줄 테니 아무 걱정 마시라고. 음침한 목소리로 후터키가 말했다. 돈을 들고 튈 작정이었지?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슈미트가 여전히 묵묵부답이자 후터키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참, 이웃이 좋다더니 내 이럴 줄 몰랐구만. 두 남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식탁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슈미트 부인은 어수선한 동작으로 화덕 앞에서 뭔가 하는 신용을 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슈미트가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다. 설명을 할 테니. 후터키가 손을 저었다. 아, 내가 다 알지. 말해보게. 크라네르도 낀 건가? 슈미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반씩 나누기로 했어. 후터키가 벌컥 화를 냈다.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이젠 어쩔 셈이지? 그가 묻자 슈미트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어쩌긴 뭘 어째? 이제 자네도 같이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지? 후터키가 속으로 셈을 하면서 물었다. 3등분 하자고. 슈미트가 괴로운 얼굴로 대답했다. 그저 입이나 다물어주게. 그건 걱정 안 시킬 수 있지. 화덕 앞에 있던 슈미트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제정신이 아니었구먼. 무탈할 줄 알았나? 슈미트는 못 들은 양 후터키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자, 이제 정리됐지? 한 가지만 말해두겠네. 이 일로 내 신세를 망치면 안 돼. 방금 합의했잖나. 물론 더 말할 건덕지도 없지. 슈미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엄숙하고도 간절해졌다. 부탁을 좀 해야겠는데 자네 몫을 잠깐만 좀 구워줄 순 없겠나? 딱 1년만. 우리가 어딘가 정착할 때까지만이야. 후터키가 다시 화를 냈다. 나보고 엿이나 먹으라는 거지? 슈미트가 몸을 숙이며 왼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움켜잡았다. 자네가 최근에 나한테 말이야. 여길 뜰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부탁도 안 하지. 여기선 자네가 돈을 쓸 데도 없지 않겠나. 꼭 1년만이야.
겨우 1년이라고. 우린 여기서 떠나려고 해. 알아, 떠나야만 한다고. 그런데 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벌판에 단 칸집도 못 산다고. 1만이라도 빌려주게, 응? 내가 알 바 아니지. 후터키가 화를 참으며 대꾸했다. 내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해? 나도 여기서 썩다가 돼줄 생각은 없다고. 슈미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화가 나서 거의 소리를 지를 기세였지만 그저 침통하고 간절하게 했던 말만 되풀이했다. 그가 제발 자기를 가엾게 여겨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 팔꿈치를 받친 식탁이 그의 움직임에 장단을 맞추어 달가닥거렸다. 후터키는 마음이 누그러져 양보를 해줄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의 눈은 빗속에서 맴도는 수많은 먼지들을 보았고 코는 눅눅한 부엌 냄새를 맡고 있었다. 갑자기 혀끝에 신맛이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농장이 해체되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처럼 또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린 뒤에 의사와 학교 교장을 포함해 오직 그와 몇몇 집들만이 남았는데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음식 맛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죽음은 무엇보다 수프와 고기 접시에 그리고 담벼락에서부터 스며들어 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음식을 삼키기 전에 오랫동안 입안에 물고 있었고 물이나 혹은 드물게 식탁에 오른 와인을 마실 때도 아주 천천히 목구멍으로 넘겼다. 가끔씩 그가 사는 오래된 펌프하우스의 기계실에서 석회 덩어리를 깨 한 조각 맛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는데 그렇게 향과 입맛의 질서를 무참히 깨뜨릴 때 어떤 경고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는 죽음이 절망적이고 영구적인 종말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고 확신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슈미트가 자기도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 빌려달라는 건데 이해가 안 돼? 차용하는 거지. 정확하게 1년 후에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돌려준다니까. 식탁의 두 사내는 의기소침했다. 슈미트의 눈빛은 피로에 절어 있었고 후터키는 뜬모를 타일 바닥에 무늬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후터키는 겁먹은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왜 겁을 먹었는지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말해보게. 나 혼자서 염전에 간 적이 얼마나 많았나. 그 땡볕에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속이 타버릴 것 같을 때 말이야. 나무를 누가 해왔지? 울타리는 누가 쳤냐고. 나도 자네나 크라네르나 헐리치와 똑같이 악착같이 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돈을 차용하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자네를 다시 볼 수 있는 건 언제쯤이려나? 날 안 믿는다는 거지? 슈미트가 모욕을 받은 것처럼 말을 받았다. 그래, 못 믿겠다. 후터키도 으르렁댔다. 자넨 크라네르와 작당을 해서 둘이 함께 해 뜨기 전에 튀려고 했지. 그래놓고 나더러 믿으라고?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바보다 이거지? 둘은 침묵했다. 화덕 앞에서 슈미트 부인이 접시를 딸그락거렸다. 두 사내는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슈미트는 실망한 기분으로 후터키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윽고 후터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절룩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왼손에 지팡이로 몸을 지탱한 채 그는 지붕들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 바람에 맥없이 휘어지는 나무들, 허공에 뻗친 앙상한 가지들의 위협적인 선들을 바라보았다. 그 나무들의 뿌리와 생명을 주는 진흙을 떠올렸다. 이제 이 땅은 진흙으로 변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팽팽한 정막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봐, 후터키가 미심쩍은 듯이 말했다. 자네들 왜 돌아왔나? 떠나려고 한 거면 그놈의 왜? 슈미트가 으르렁댔다. 집으로 오는 중에 여길 뜰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정했을 때는 벌써 집에 왔더라고.
생각을 정리했을 때는 벌써 집에 다 왔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집사람은 어떻게 하고 마누라를 두고 갈 생각은 아니었겠지?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크라네르네는? 후터키가 다시 물었다. 그쪽은 어떡하기로 했나? 저녁 때 떠날 작정으로 집에 숨어있지. 크라네르 부인이 무슨 제재소인가 하는 버려진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야. 날이 어두워지면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숨죽이고 기다릴 걸세. 후터키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종일이나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고. 헐리치나 교장 말이야. 슈미트는 의기소침해져서 손가락을 비벼댔다. 나도 모르지. 헐리치는 아마 하루 종일 잠이나 잘 거야. 어제 호르고신에서 엄청 마셔댔거든. 그리고 교장? 지옥에나 가라지. 신경 안 써. 만일 그자가 우릴 회방 놓으면 먼저 무덤에 들어간 빌어먹을 그의 엄마 곁으로 내가 보내버릴 테니까. 진정하라고. 두 사람은 부엌에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후터키는 맞은편 집들을 눈여겨보기 위해 의자를 창가에 갖다 놓았다. 슈미트는 피로에 지친 나머지 식탁에 팔과 머리를 대고 엎드려 금방 코를 골았고 그의 아내는 찬장 깊은 곳에서 철로 테두리를 두른 군용 괴짝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군. 후터키가 말했다. 그러게. 그녀가 대답했다. 동쪽으로 흘러가던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내비치는 순간이었다. 동쪽으로 흘러가던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내비치는 순간이었다. 부엌은 어스름에 잠겨 있어서 벽 위에 그려지는 얼룩의 떨림이 그림자일 뿐인지 아니면 확실하다고 믿어온 생각 뒤에 감춰진 절망의 불길한 흔적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남쪽으로 갈 거야. 내리는 비를 응시하며 후터키가 말했다. 적어도 거긴 겨울은 더 짧겠지. 잘 나가는 도시 가까운 곳에 땅을 세내서 하루 종일 따뜻한 대합물에 발을 담그고 있겠어. 빗방울이 창유리 안쪽과 바깥쪽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안쪽에서는 윗부분의 손가락 굵기로 난 틈에서부터 흘러내린 빗방울이 점점 고여 창틀을 메우고는 창턱까지 흐른 뒤 다시 방울방울 후터키의 무릎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먼 곳을 떠도는 상념에 빠져 자기 옷이 젖는 것도 알지 못했다. 아니면 초콜릿 공장에서 야간 경비로 일할 수도 있겠지. 여학생 기숙사의 경비도 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난 모든 걸 잊을 작정이니까. 매일 밤 대야에 담긴 따뜻한 물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개 같은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구경만 하겠다고. 가만히 내리던 빗줄기가 들이붓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원래도 숨가쁜 땅 위에 마치 댐이라도 무너진 듯 넘쳐 흘렀고 가느다랗고 복잡한 물길을 내면서 더 낮은 지대로 흘러갔다. 후터키는 창유리 너머의 풍경을 더는 볼 수 없었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벌레 먹은 창틀과 석고가 부스러진 곳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리창에 갑자기 불분명한 물체가 보이더니 점차 사람의 꼴을 갖춰갔다. 처음엔 그게 누구의 얼굴인지 놀란 두 눈을 볼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윽고 그가 알아본 것은 자신의 초췌한 면상이었고 순간 놀라고 당황한 것은 비가 창유리 위의 얼굴을 지워내듯이 세월이 그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그 모습엔 무언가 엄청나고 낯선 궁핍이 어려 있었다. 수치와 자부심 그리고 두려움이 겹겹이 층을 이루며 그에게로 다가들었다.
갑자기 혀끝에 다시 신맛이 느껴지고 아침에 들은 종소리가 떠올랐다. 유리잔과 침대, 아카시아 가지, 차가운 바닥, 그리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따뜻한 물 한 대야. 아 젠장. 난 날마다 족욕을 할 거야. 그 등 뒤에서 슈미트 부인이 가만히 울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괴로운 듯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섰다.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안 들려요? 무슨 일인데? 그녀는 그를 보았다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듯 말없이 부엌 의자에 앉아 코를 풀었다. 왜 말이 없냐니까? 후터키가 끈질기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요? 우리가 어디로 가냔 말이야. 그녀가 토해내듯 비통하게 말했다. 어느 마을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경찰이 우릴 잡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해요? 누구냐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잡아갈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후터키가 성을 냈다. 우린 주머니에 돈도 많을 테고 그리고 바로 그 얘기라니까.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돈 정신 좀 차려봐요. 여길 떠난다고 이 꼴불견인 괴짝을 들고 도둑놈 무리처럼. 후터키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제 그만해. 이 일에 참견할 생각 말고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입이나 다물라고. 슈미트 부인이 펄쩍 뛰었다. 뭐라고? 나보고 뭘 어쩌라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해. 그래.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 후터키가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좀 조용히 해봐요. 슈미트가 깨겠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똑딱임으로 그 사실을 환기시켰을 시계는 다행히도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다. 그럼에도 슈미트 부인은 끓는 파프리카 스튜를 저으며 자꾸만 멈춰있는 시계바늘을 바라보았다. 오후가 되었고 그들은 김이 올라오는 접시 앞에 맥없이 앉아 있었다. 슈미트 부인이 여러 번 재촉했음에도 뭘 기다려요? 오밤중이 돼서 진창에 앉아 먹을 생각이에요? 두 남자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괴로운 침묵 속에서 방 안의 물건들이 어스름에 잠겨가는데도 그들은 불을 켜지 않았다. 문가의 냄비들이 살아 움직이고 벽에 걸린 그림 속 성자들이 부활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침대에는 누군가 누워있는 듯 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들은 가끔씩 서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으나 똑같이 닮은 절망으로 서로를 마주한 얼굴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는 떠날 수 없었지만 헐리치 부인이나 교장이 창가에 앉아 염전으로 가는 길을 감시하고 있을 게 분명한 데다 슈미트와 크라네르가 한나절이나 늦어지고 있는 탓에 더 바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터이므로 슈미트와 그의 부인은 아직 어둠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몸을 들썩거리며 그냥 출발해볼까 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저기 헐리치 부인과 크라네르 부인, 교장과 헐리치가 가고 있어. 크라네르가? 슈미트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어디? 그가 창가로 다가갔다. 극장에 가는 거겠지. 후터키가 확신하듯 중얼거렸다. 그럴 거야. 그 말이 맞아. 슈미트 부인이 끄덕였다. 가만 좀. 슈미트가 아내를 향해 거칠게 말했다. 자네가 흥분하지 말라고. 후터키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 부인이 제정신이야. 우린 어차피 밤이 되길 기다려야 해. 안 그래? 슈미트는 투덜대며 다시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후터키는 기운 없이 창문에 담배 연기를 뿜었다. 슈미트 부인은 부엌 찬장 안쪽에서 끈을 찾아냈다. 군용 괴짝고리가 녹슬어 뚜껑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끈으로 괴짝을 단단히 둘러 묶어 문가에 세워두었다. 그런 다음 남편 곁에 맥없이 두 손으로 펼치고 앉았다. 뭘 기다리지?
후터키가 말했다. 돈을 나누자고. 슈미트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천천히 해도 되잖아. 무거운 동작으로 일어난 후터키가 식탁에 와서 앉았다. 그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꺼끌꺼끌한 턱을 긁으며 다시 재촉했다. 어서 나누자고. 슈미트가 이마를 문질렀다. 때가 되면 다 받게 될 거야. 걱정 말라고. 이봐, 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왜 그리 안달이야? 크라네르가 자기 몫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후터키가 씩 웃었다. 간단한 방법이 있지. 자네가 가진 돈을 지금 나누고 나머지 들어올 돈은 사거리에서 가서 나누지. 그 말에 슈미트가 동의했다. 알겠어. 손전등 가져와. 내가 갖다 줄게. 슈미트 부인이 말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끈으로 둘둘 감은 두툼하고 조금 젖은 봉투를 꺼냈다. 잠깐! 슈미트 부인이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자, 슈미트는 후터키의 면전에 대고 종이조각 한 장을 흔들었다. 영수증이야. 내가 자네를 속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후터키는 목을 비스듬히 하고 재빨리 종이를 읽은 다음 말했다. 셈 하자고. 그는 손전등을 슈미트 부인의 손에 쥐어주고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슈미트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식탁 가장자리에 내려놓는 지폐를 노려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점차 분노가 가라앉고 슈미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면 정신이 혼미해질 테고 무슨 짓을 벌이든 놀라울 게 없었다. 슈미트가 세는 돈이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후터키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다. 슈미트 부인이 일부러 자기 눈에 불빛을 비춰 어지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확하네. 기운이 빠져가던 후터키는 슈미트가 쉰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정신을 차렸다. 돈을 막 절반쯤 센 참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창문 앞에서 슈미트 부인을 불렀다. 집에 계시우? 슈미트는 아내의 손에서 손전등을 낚아채 불을 껐고 식탁을 가리키며 낮은 소리로 황급히 말했다. 빨리 치워 저거. 슈미트 부인은 허겁지겁 돈을 한데 모아 가슴께에 집어넣으며 입모양으로만 헐리치 부인! 하고 말하는 신용을 했다. 후터키는 황급히 화덕과 찬장 사이로 뛰어가 벽에 기대 섰는데 그러자 어둠 속에 고양이 한 마리가 도사린 듯 반짝이는 두 눈빛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나가서 보내버려. 슈미트가 아내를 문 쪽으로 밀면서 성마르게 말했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시 망설이며 한숨을 쉬다가 이윽고 헛기침을 하면서 현관으로 나갔다. 가요! 불 켜진 것만 못 봤으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슈미트가 후터키에게 낮게 속삭였지만 그도 자신할 수는 없었다. 문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 그는 신경이 달아올라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목을 졸라버릴까 생각하며 그는 침을 삼켰다. 목에서 맥박이 느껴졌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데 후터키가 숨어있던 곳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후터키는 지팡이를 찾아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탁자에 주저앉았고 슈미트는 헛것이 보이나 싶어서 대체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 죽여 윽박지르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후터키는 개의치 않고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붉기 남은 성냥을 흔들어 끄며 그만 포기하고 자리에 와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불빛이 새잖아 멍청아. 슈미트는 문 뒤에서 욕을 하면서 선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금만 소리를 내도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터키는 태연하게 식탁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무슨 생각인가에 빠진 듯 했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거리인가. 그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내 생전에 이런 노름에 발을 들이다니. 그는 눈을 감고 텅 빈 국도를 떠올렸다. 여위고 남루한 몰골로 그는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마을은 점점 등 뒤로 멀어져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그는 자신이 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잃어버렸음을 깨달았고 오래전부터 예감한 일이 사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바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은 그는 떠나보려고 해본 적도 없었다. 적어도 이곳에선 익숙한 풍경의 그늘 속으로 숨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 바깥, 마을 외부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몹시 낯설고 불확실한 무엇일 따름이었다. 어렴풋한 직감이 그가 아침에 들은 종소리와 작당모의 그리고 헐리치 부인의 갑작스런 출현 등이 이 모든 일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다니. 슈미트 부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담배를 빨았다. 담배 연기가 그를 감쌌고 재에서 불꽃이 피어나듯 새로운 환상이 떠올랐다. 어쩌면 마을에 다시 번영이 찾아올까? 새 기계와 사람들이 들어와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지도. 담장도 고치고 집들엔 하얀 석고를 바르고 펌프하우스도 가동된다면? 그렇다면 그걸 조작할 일꾼도 필요할 테고. 그때 슈미트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나타났다. 나와도 돼요. 그녀가 목신소리로 말하며 불을 켰다. 무슨 짓이야? 어서 꺼! 슈미트가 소리치며 다가섰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 벌써 갔어. 슈미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팔을 잡았다. 어때? 그 여자가 불빛을 봤을까? 봤지? 봤지.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말했어. 당신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 깨서 불을 켤 때 전구가 나갔고 헐리치 부인이 날 불렀을 때 전구를 갈던 중이어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을 거라고 했어. 슈미트는 알겠다고 웅얼거리며 다시 걱정스레 물었다. 그럼 그 여자가 우릴 본 건가? 아니, 절대 아닐 거야. 그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대체 그 여자는 왜 온 거야? 슈미트 부인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술에 취해 있었어. 그럼 그렇겠지. 슈미트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고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긴장해서 귀를 기울이는 후터키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 말이 국도에서 이리미아 씨와 페트리너가 오는 걸 누가 봤다는 거야. 우리 마을로 말이야. 아마 지금쯤이면 술집에 앉아 있을 거라고 했어. 일순 후터키와 슈미트는 말문이 막혔다. 장거리 버스 차장이 시내에서 두 사람을 봤다고 했대. 슈미트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마을을 향해 걸어가는 걸 봤대. 날씨가 이렇게 엉망인데 차장 말로는 두 사람이 엘레크로 가는 갈림길에서 농장 쪽을 향해 가더라는 거야. 후토키가 펄쩍 뛰었다. 이리미야 씨? 페트리너? 슈미트가 나직이 웃었다. 헐리치 이 여자가 정말 술에 취했나 보군. 성경책을 하도 읽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슈미트 부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 두 팔을 벌려 올렸다 내리더니 화덕 앞으로